조선야담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10대 국왕 연산군 제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온 산이 붉게 물들고 벼는 누렇게 익어 고개 숙인 가을날 충청도 어느 고을에 웬 젊은 사내가 들어와 일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마을에서 무슨 일이라도 해보려면 저기 이참판 댁으로 가보시게. 가을 거지가 한창 바쁠 때이니 아마 일할 자리가 있을 것이네. 네, 고맙습니다. 동네 사람의 말에 젊은이는 곧장 이 참판 댁으로 찾아가 대문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서성이는데 한 사내가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 참판 밑에서 마름일을 하는 장서방이었죠. 장서방이 문을 열고 나오다 웬 젊은이가 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자넨 누구게 여기서 서성이는가? 혹시 머슴자리 하나 없겠습니까? 그저 뼈가 부서지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글쎄, 세경은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저 몇 달만이라도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서방이 그제야 젊은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니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치고 얼굴은 때가 묻어 영락없는 거짓골이었지만 그 눈빛은 까맣게 빛나는 것이 똘똘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아니 세경은 안 받아도 좋다니 그러면 그냥 수고를 해주겠다는 거냐? 네, 그렇습니다. 그저 먹여주시고 재워주시면 됩니다. 장서방은 이게 웬 떡이냐 싶어 즉각 이참판에게 이야기를 전했지요. 거참, 그래 한번 불러와 보게. 이참판은 호조 참판까지 지내다가 낙향하여 여생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평소 그 마음이 유하여 조정에서도 원수를 진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참판이 마름 장서방의 말을 듣고 막상 불러들여 놓고 보니 마름의 말처럼 얼굴에 생김새며 눈이며 장부다운 것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나라에서 한자리 단단하게 할 것 같아 보이는 녀석이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태어나서부터 이름도 성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막 불러서 막세라 하옵니다. 그래,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집에 있도록 해라. 세경도 줄 것은 주어야지. 내 알아서 할 테니 염려하지 말거라. 그렇게 막세는 그 집의 머슴이 되었고 그날부터 정말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참판에게는 딸이 둘 있었지요. 큰딸은 은희, 둘째 딸은 숙희였습니다. 그런데 두 딸은 어머니가 달랐지요. 은희는 이참판의 본부인에게서 태어났지만 태어나면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숙희는 지금의 후처인 박씨 부인의 몸에서 태어난 딸이었죠. 언니, 이번에 새로 들어온 머슴놈이 아주 못해 먹었어. 나를 음흉한 눈빛으로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한번 혼을 내줘야겠어. 숙희가 은희에게 입을 삐죽거리면서 말하자 은희는 공연한 트집을 잡아 생사람 잡지 말라고 타일렀지요. 하지만 어째서 그러는 것인지 숙희는 막세를 잡아먹지 못해 야단이었습니다. 어머니, 막새 녀석이 자꾸 사람을 음흉한 눈으로 쳐다보아요. 뭐야? 어디 감히 이런 막대 먹은 놈을 보겠나? 숙희가 박씨 부인에게 거짓말을 고해바치자 박씨 부인은 노발대발이었죠. 사실 박씨 부인은 고을에서 성정이 포악하고 교활하기로 소문이 난 여자였습니다. 이참판같이 착한 양반이 어쩌다가 저런 흉악한 여자를 만났는지 모르겠어. 에이고, 하늘도 무심하지. 은희아 씨도 힘들겠어. 이런 여자였으니 자기 배에서 태어난 딸을 감히 머슴놈이 넘보다니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죠. 이참판이 나들이를 나간 날 박씨 부인은 즉시 하인들을 불러 명령하였습니다. 막새 녀석이 감히 우리 숙희의 얼굴을 음흉한 눈으로 훔쳐보았다니. 당장 그 막대 먹은 놈을 잡아오너라. 그렇게 안채의 마당으로 붙잡혀 온 막새는 감히 숙희를 넘봤다는 죄로 몽둥이 찜질을 당했습니다. 막새는 억울하였지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지요. 평소 박씨 부인의 성격을 알았기에 아니라고 해봤자 매만 더 맞을 게 분명했습니다. 막새에 살갗이 터져 피가 흐르고 맞다 정신을 잃고 나서야 매질은 멈추었지요. 막새가 정신을 차린 것은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였습니다. 행랑채에 홀로 누워 생각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일이었지요. 막새는 단 한 번도 수키를 음흉한 눈으로 보거나 똑바로 쳐다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없이 그 같은 곤욕을 당했지만 그렇게 수키가 자신을 미워하는 까닭을 몰랐지요. 그러다 올봄에 산에 일하러 갔다가 이름 모를 붉은 꽃이 하도 탐스럽게 피어 있어 꺾어다가 안채의 하인인 사월이를 시켜 그나시 방에 가져다 드리라고 들여보낸 일이 생각났습니다. 옳지 어쩌면 그 일 때문인지도 모르겠구나. 사월이가 어쩌다가 수키에게 들켰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수키가 이를 시기해서 모함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아니면 언니인 은희가 말했을까. 하지만 은희는 그렇게 입이 가벼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박씨 부인과도 그런 말을 주고받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는 아니었지요. 은희는 어머니를 잃고 계모 밑에서 자라난 탓인지 늘 조심하며 어딘가 모르게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막새가 아름다운 꽃을 보았을 때 이것을 꺾어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할까 싶어서 그만 앞뒤 생각 없이 한 행동이었는데 그것이 자기를 이 꼴로 만든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막새의 추측은 맞았습니다. 수키는 우선 그렇게 모함해서 막새를 반죽임 시켜놓은 후에 어머니 박씨 앞에서 그 사실을 털어놓았지요. 사월이년이 어디서 예쁜 꽃을 가지고 언니 방으로 가길래 그 꽃을 제게 달라 했더니 언니에게 드릴 것이라면서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년이 언제 산에 갈 틈이 있었나요? 조금 이상해서 캐물었더니 막새 녀석이 꼭 언니에게 갖다 드리라고 했다잖아요. 꽃을 어서 팽개치긴 했지만 분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어디 감히 머슴 주제에 이 집안의 여자들에게 껄떡대는지. 사실 하인 사월은 막새에게 반해 공연히 마음을 태우던 참이라 그의 부탁을 들어주려 했던 것인데 그것이 그만 그런 화를 가져다 안겨주고 만 것이었지요. 이런 고얀 놈. 그만큼의 매질로는 당치도 않겠구나. 당장에 그 숨통을 끊어 놓아야지. 온몸을 부르르 떨며 분노하던 박씨 부인은 갑자기 뭔가가 떠올랐는지 무릎을 치며 말했지요. 옳지. 그래 옳거니 조금만 기다려라. 내 좋은 수가 있다. 또 무슨 음모를 꾸미려는지 그러고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박씨 부인은 막새가 겨우 몸을 회복하여 걸을 수 있게 되자 어느 날 그를 불러들여 일을 시켰지요. 내 몸이 그러하나 놀 수는 없고 후원이나 좀 쓸 거라. 네, 마님. 그렇게 막새가 후원해서 아직 아픈 몸으로 열심히 빚이라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안채에서 박씨 부인의 노기의 찬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께 누구 없느냐. 당장 이리로 오너라. 그 소리에 놀란 안채의 하녀들이 쪼르르 달려가 보니 박씨 부인은 서슬이 벌해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어서 빨리 행랑채 놈들을 불러와라. 아무것도 모르고 마당을 쓸던 막새는 갑자기 안채에서 박씨 부인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자 무슨 일인가 싶어 하던 비지를 멈추고서 안채 쪽을 넘겨다 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행랑채의 남자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오자 박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저 막새 놈을 잡아 묶어라. 막새는 어안이 벙벙해져 그저 서 있는데 하인들이 달려들어 막새를 묶고 안채 마당에 꿇어 앉혔지요. 대체 왜 이러십니까? 마님, 저는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오라에 묶여 마당에 꿇어 앉은 막새가 말하자 박씨 부인은 노기에 가득한 얼굴로 꾸짖었지요.
이런 뻔뻔스러운 놈을 보겠나? 거렁뱅이 같은 놈을 거둬줬더니 감히 은희에게 꽃을 바치질 않나? 이번에는 마당을 쓸라 했더니 은희 방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나온 것이냐? 마님, 그 무슨 천부당만부당한 말씀이십니까? 쇳내가 어찌 은희 아씨의 방에 들어간단 말입니까? 막새는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소란에 놀라 은희가 밖으로 나왔지요. 그리고 우수에 깃든 그 고운 얼굴로 조용히 걸어와서는 말했습니다. 어머님, 막새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면서도 차분한 은희의 태도에 기분이 상했는지 박씨 부인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이 발칙한 년 같으니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지금 내년이 나를 속여 넘기려 드는 것이냐? 내 분명 내 방에서 저놈이 바지춤을 사리면서 나와 신을 신는 것을 보았는데 지금 내년이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짓거리는 것이냐? 그제야 은희는 계모가 자신을 모함하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평소 자신을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으니 그럴 만도 한 것 같았지요. 그러니 은희는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것만 같아 더는 말하지 못하고 고개 숙여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생각지 않고 환양년처럼 아무 놈하고 붙어먹다니 내 도저히 너를 용서할 수 없다. 박씨 부인은 하인들을 시켜 은희를 방에 가두고 막새는 광에 가두고 문을 잠갔지요. 이제야 뜻대로 되는구나. 박씨 부인은 늘 이참판이 은희에게 훌륭한 사윗감을 골라서 시집을 보내야 한다고 하는 말이 귀에 거슬렸었죠. 혹시나 은희가 신랑을 잘 만나면 신랑 힘을 믿고 자기를 괄시해 어미에게 무슨 행패를 부릴지 모르고 재산도 다 차지해 버릴지도 모른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번 기회에 눈의 가시 같은 은희도 내쫓고 재산도 모두 독차지할 심산이었지요. 저녁이 다 되어 이참판이 돌아오자 박씨 부인은 사랑방으로 가서는 대뜸 통곡을 터뜨리며 땅바닥을 쳤습니다. 영감, 이 일을 어쩌면 좋사옵니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 차마 입에서 꺼내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 글쎄, 망측스럽기 짝이 없게도 박씨 부인은 너무나 천연덕스럽게 막새가 은희의 방에 들어가 둘이서 방 안에서 몹쓸 짓을 했다는 거짓말과 꽃을 꺾어 바쳤다는 이야기를 고했지요. 그러니 평소 유하기만 하던 이참판도 그 말에는 새파랗게 질려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당장 막새놈과 은인연을 잡아오너라. 노기로 가득 찬 명령에 하인들은 서둘러 은희와 막새를 데려다 마당에 꿇어앉혔지요. 이 고얀 년, 너 같은 것을 따리라고 이처럼 가문의 먹칠을 하다니 내 다시는 너를 보기 싫다. 당장 저 죽일 머슴 놈과 이 집을 나가거라. 집을 나가서 강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산에 가서 목을 매달든지 내 마음대로 해라. 이참판은 그렇게 말하고 사랑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참판의 가슴은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어미를 어릴 때 여이어 늘 애처롭게 여겨오며 좋은 신랑감을 골라서 의탁시키려 했는데 그런 방탕한 짓을 했다니 그래도 가문의 명예에 먹칠을 한 죄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누가 볼까 밤이 이슥해지자 집안에서 은희와 막새를 쫓아냈지요. 그런데 쫓아낼 망정 그래도 딸은 딸 아니겠습니까? 참판은 아무도 몰래 장서방을 시켜 금열량을 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캄캄한 밤길을 걸었지요. 막새는 혹독한 매질에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다리를 절며 걸었습니다. 아씨, 쇳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때문에 공연히 이리 험한 꼴을 당하시다니. 아니다. 우리 어머님이 내가 미워서 벌인 일이다. 그러나 저러나 이제 우리는 서로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겠구나.
막쇠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은희도 마찬가지였죠. 아가씨, 셋내 같은 자에게 평생을 맡겨주시겠습니까? 사실 막쇠가 상민이기는 하지만 생김새가 양반집 귀공자 같고 그 말씨도 부드러워 은희도 그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더구나 꽃을 꺾어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막쇠가 참 자상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었죠. 은희는 결심한 듯 말씨를 바꾸어 막쇠에게 말했습니다. 양반이고 상놈이고가 어디 있겠어요. 부부가 되면 일심동체라고 배웠어요. 다 하늘의 뜻이겠죠. 우리가 이렇게 된 것도 하늘의 뜻이니 따르겠어요. 아버지께서 금덩어리를 주신 것도 있고 하니 논밭이라도 장만해서 먹고 살아갈 수는 있을 거예요. 소저, 고맙습니다. 아시라는 말이 소저가 되었고 막쇠는 은희의 손을 덥석 잡았죠. 순간 두 사람의 몸이 떨리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를 안고 풀밭 위에 쓰러졌죠.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은희와 막쇠가 어디에 어찌 사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이것이 어디 가서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참판은 은희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다 그만 병이 생겨 항상 누워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 수키는 한양에 사는 임씨 집안과 혼담이 성사되어 성대한 혼례식을 치르게 되었죠. 혼례날 박씨 부인과 그 딸 수키는 신이 나서 어쩔 줄을 몰라 했지요. 임씨 집안은 임금의 신임을 두텁게 얻어 조정의 높은 관직을 두루 차지하고 있었으니 그런 집안의 시집가는 수키의 앞날은 창창할 것만 같았지요. 더군다나 집안에 은희도 없으니 이참판이 죽으면 집안의 재산도 모두 차지할 수 있으니 박씨 부인에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 장하다 우리 딸. 가서 시부모님 잘 모시고 낭구님 잘 받들어. 아들, 딸 낳고 잘 살 거라. 네, 어머니. 오늘 같은 날 은희 언니도 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수키는 언니 은희를 생각할 때마다 고소해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디 가서 죽어버렸던지 아니면 거짓골이 되어 어딘가에서 살고 있을 언니에게 자기가 훌륭한 신랑과 혼인하여 사는 모습을 보여주며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혼례식을 치르고 보니 신랑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첫날 밤에 신부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몰라 쩔쩔매니 수키가 어머니에게 들은 대로 알려주면서 신랑과 꿈에 그리던 첫날 밤을 치러야 했고 예의 법도는 둘째치고 오줌도 못 가려 밤마다 이불에 실례를 하곤 했지요. 그랬습니다. 사실은 임씨 집안에서 자기 아들이 모자라니 시골로 낙향한 이참판에 부처의 몸에서 태어난 수키를 며느리로 맞아들인 것이지요. 그 사실을 알고 난 수키는 바보에게 시집 온 것이 못 견딜 만큼 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뿐이라면 좋았지요. 신혼 한 달 만에 큰 반정이 일어나 연산군이 쫓겨나고 새 임금이 즉위하였는데 수키의 시댁으로 금부의 군사들이 밀어닥쳤습니다. 연산군의 사화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집안의 남자들을 모두 잡아가기 위해서였죠. 죄에 따라서는 삼족이 몰살 당할 수도 있는 일이니 수키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남자들이 모두 붙들려 가자 수키의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불러다 일렀습니다. 너희들은 무슨 화를 만날지 모르니 일단은 친정으로 가 몸을 피하고 있거라. 그 말에 며느리들이 보따리를 싸 몰래 집을 빠져나왔고 수키도 보따리를 싸 한양의 서문으로 빠져나가려는데 맞은편에서 말을 탄 사내와 하인을 여럿 거느린 가마의 행렬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필시 어느 지체 높은 집안의 행렬이 틀림없어 보여 사람들이 행렬의 좌우로 늘어져 있는데 뜻밖의 말을 탄 사람이
숙희 앞에 멈춰서더니 조심히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숙희 아니요? 그 소리에 숙희가 얼떨떨해하며 고개를 들어 쳐다보니 말을 탄 사내는 머슴이었던 막세였습니다. 숙희는 대체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뒤따랐던 가마의 창이 열리더니 누군가 숙희야 하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이복 언니 은이었습니다. 숙희야, 대체 이 무슨 일이더냐? 은희가 가마에서 내리더니 숙희의 손을 잡았지요. 하지만 숙희는 부끄러워 은희의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집에 다녀오는 길이다. 내가 임시 집안에 시집을 갔다 해서 그리로 가는 길이란다. 그리고 이분은 글쎄 연산군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권대감댁 자제분이시란다. 그리고 이제는 내 형부란다. 그랬습니다. 막세는 원래 명망 높은 집안의 자손으로 태어났지만 연산군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삼족이 몰살당하는 화를 피해 도망쳐 살고 있다가 이참판의 집에 머슴으로 의탁해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판정으로 연산이 축출되고 누명이 풀려 그 신분이 다시 복권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숙희는 자신의 처지가 부끄럽다가도 뱃속이 뒤틀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알게 뭐야? 어서 가. 반정이고 뭐고 눈앞에서 사라지란 말이야. 숙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고 은희는 뭐라 위로할지 몰라 숙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운명이란 참 알 수가 없죠. 미천한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가 이제는 권세 높은 양반이 되었고 좋은 집안의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가 이제는 역적의 자식이 되었으니 어찌 조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